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몇 달에 걸쳐서 16세기 유럽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간 다룬 적이 없는 러시아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간 다룰 수 없었던 이유가 있죠. 그 전에는 러시아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러시아는 16세기 중반이 되어서야 생겨납니다. 최초의 짜르인 이반 4세가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는 엄청난 미치광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왜 미쳤는지, 그리고 그의 너무도 굴곡진 삶이 역사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반 4세의 삶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먼저 봐야 하는 그림이 있는데요. 러시아 국민화가이자 19세기 러시아 사실주의 회화를 대표하는 일리아 레핀의 그림이죠. 쓰러진 옥좌가 보입니다. 카페 뒤에는 이미 피가 흥건하죠. 폭력의 도구로 보이는 긴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 쓰러져 있는 남자가 있죠. 그리고 그를 부둥켜 안고 마치 실성한 듯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노인이 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터져 나오는 젊은 사람 눈에는 자세히 보시면 눈물이 흐르고 있어요. 누구나 이 작품을 보면은 그 처절한 비장함에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리고 이들은 어떤 사이일까요? 그림 속의 노인은 바로 이반 4세입니다. 그는 우리가 16세기 유럽의 역사에서 여러 중요한 인물들을 이야기할 때 꼭 언급해야 되는 인물입니다. 이반 4세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아주 어렸을 때 모스크바 대공이 되었고요. 17살 때 러시아 황제에 오르면서 스스로 짜르라고 칭했죠. 그는 다른 나라의 영주에 해당하는 세습 귀족인데요. 보야르들에 둘러싸여서 온갖 고초를 겪었는데 결국 이들을 제압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장악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완전히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끔찍한 만행들을 저질러서 그것도 끝없이 저질렀죠. 그래서 모두를 공포심에 질리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이반 더 테러블이죠. 차르는 카이사르를 러시아 말로 부른 거예요. 이 호칭은 그보다 앞서서 할아버지인 이반 대제가 먼저 사용하긴 했습니다. 멸망한 동로마를 계승해서 제3의 로마를 열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던 인물인데요. 하지만 이반 대제는 러시아 황제가 아니었고 모스크바 대공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최초의 짜르는 그의 손자인 이반 4세인 것이죠. 그런데 그는 많은 업적을 남겨서 현군으로 꼽히면서도 동시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미치광이었는데요. 이런 그의 이상한 성격을 이해하려면 그의 어린 시절을 살펴봐야 합니다. 부친 바실리 3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거든요. 다리에 난 종기가 커지면서 폐혈증으로 악화됐던 건데요. 그 때문에 이반은 아무것도 모르던 3살에 모스크바 대공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의 섭정을 맡게 된 이는 엄마인 엘레나 글린스카야였죠. 그가 즉위했을 때 상황은 하이에나 떼에게 둘러싸인 엄마 사자와 아기 사자 이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어요. 귀족인 보야르는 물론이고요. 왕가 사람들도 모두가 이들 모자를 없애버리고 대공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달려들었죠. 이들과 치열하게 싸우던 엄마도 5년 뒤에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귀족 가문에 의해서 독살을 당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린 이반은 동생 유리와 함께 고아가 된 셈인데 그때부터 귀족들의 손아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반의 미치광이와 같은 면모를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는 그가 어린 시절에 무지막지한 학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와 동생 유리를 손에 넣은 보야르들은 지금 기준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가혹행위를 했다고 해요. 말하자면 완전히 길들여 버리겠다 그런 얘기죠. 허수아비 대공을 만들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그런 속셈이었는데 누더기 옷을 입혔답니다. 그리고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음식도 주지 않고 굶겨버렸어요. 그래서 대공하고 동생은 쓰레기통을 뒤져서 썩은 음식을 먹기도 했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방으로 끌려가서 채찍으로 얻어맞는 거는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침실에 몰려와서 자기들끼리 논쟁을 하고 싸우고 하면서 아예 잠도 재우지가 않았죠. 야사에 나오는 내용은 더 끔찍해요. 이반 형제들이 굉장히 의지하고 속마음도 털어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본데 귀족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다가 잡아와가지고 이 꼬맹이들 앞에서 산채로 껍질을 벗기고 그랬답니다. 그리고는 광장에 매달아서 죽였대요. 그러니까 이런 잔혹행위를 보면서 자란 이반 역시 잔혹행위를 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성격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을 끔찍하게 괴롭힌 다음에 옥상으로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죽으면은 굉장히 쾌감을 느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이반이 귀족들을 경악시킨 사건이 있어요. 회의 때면은 늘 허수아비처럼 앉아있는 역할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반은 대공이지만 늘 무시당하던 존재였어요. 그간 그를 가장 괴롭혀온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슈이스키 가문의 안드레이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예상대로 자기를 너무나 무시하면서 조롱을 했던 거죠.
그러자 이반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경호원들에게 안드레이를 죽여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렸답니다. 모두 당황했겠죠. 경호원들도 너무 놀라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반이 소리를 지르면서 어서 안 죽이고 뭐 하느냐 막 재촉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슈이스키 가문이 당시에 가장 잘 나가던 가문이었고요. 그 가문의 또 대표가 안드레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감히 그를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명령을 안 따른 거죠. 그랬더니 이반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신호를 보냈는데요. 그러자 숨어 있었던 이반의 측근들이 순식간에 달려나와서 안드레이를 집어 들고서 어디론가 갔다는 거죠. 모두가 어어 하는 사이에 저 멀리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는데 사냥용 맹견을 기르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 안드레이를 던져버린 거죠. 그래서 사냥개들이 이 안드레이를 물어 뜯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처참하게 죽어버렸답니다. 이 일로 이반을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이 사라졌다라고 하죠. 여러분 근데 놀라지 마세요. 그때 이반의 나이가 불과 13살이었습니다. 비슷한 일은 15살 때 또 있었어요. 궁전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보야르들이 자기들끼리 무슨 논쟁이 붙어가지고 이반이 밥 먹는데 그 앞에서 패싸움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이반이 싸움을 멈춰라 그랬는데 말을 들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반이 사냥개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식사장이 풀어놔 버린 거죠. 그래서 사냥개들이 달려들어서 막 싸우고 있었던 귀족들을 사정없이 물어 뜯었거든요. 그 후에 귀족들은 이반에게 두려운 마음을 느끼게 되었다. 그럽니다. 자, 이제 겨우 사춘기에 접어든 나이거든요. 귀족들한테 두려움을 심어준 그는 이제 거칠 게 없죠. 그래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가학적인 행위를 즐겼다고 합니다. 폭력배 같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사람들을 폭행하고 함부로 죽이는가 하면은 여자들도 눈에 띄면은 성폭행을 일삼고 막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난잡한 삶은 긴 후유증을 남겼다고 해요. 아마도 매독에 감염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건데요. 그가 23살이 되었을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열병에 시달렸거든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잠복 기간을 거쳐서 조금 일찍 발현된 매독일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후에 그는 수은에도 중독된 것으로 보여요. 당시에 사람들은 매독 치료제로 수은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수은을 바르기도 했고요. 방에서 수은을 끓여서 그 증기를 흡입하기도 했다는 거죠. 매독이나 수은 중독이 심해지면 정신적인 문제를 낳기도 한답니다. 그의 광기는 나이 들수록 점점 심해지는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원인이 매독과 수은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의 광기를 설명해주는 두 번째 열쇠라는 겁니다. 워낙에 영리했던 그는 귀족들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서 17살이 되었을 때 차르에 즉위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아름다운 동갑내기 아내인데요. 아나스타샤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때부터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명문가인 로마노프 가문 출신으로 아주 지혜롭고 다정했던 아나스타샤는 이반을 너무나 잘 다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쳐 날뛰던 이반인데 그녀와 지내면서 자제심이 생겼고요. 그리고 그녀 곁에서는 너무나 순한 고양이처럼 되었다 이런 말이 전해지죠. 이처럼 아내의 도움으로 정서적 안정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이반은 과감한 개혁 정책으로 중앙집권 국가의 기반을 만들기 시작해요. 의회를 만들어서 귀족들을 견제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인쇄소를 설치해서 좋은 책들을 대량 생산해서 나라 곳곳에 보급을 하기도 했죠. 문맹을 줄여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농민을 비롯해서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군사력을 증강해서요. 예전에 모스크바 공국을 지배했었고 여전히 러시아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나라인 카잔 칸국하고 아스트란 한국을 물리치고 이들을 합병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가 자랑하는 엄청나게 오래된 문화유산이 있죠. 성 바실리 대성당. 이 성당이 이때의 승리를 기념해서 지은 겁니다. 이후 시베리아까지 진출해가지고 영토를 크게 넓혔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선 어떠냐면은 횡포만 일삼던 보야르들하고 싸우면서 여러 개혁 정책을 밀어붙이는 이런 이반을 열렬히 지지하게 된 거죠. 자, 이렇듯 아내의 탁월한 멘탈 관리로 그 덕분에 업적을 쌓아가던 이반인데요. 근데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죠. 30이 되었을 때인데요.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겁니다. 이제 그의 광기를 진정시킬 브레이크가 사라져버린 셈이에요. 고삐가 풀려버린 이반은 점점 자제력을 잃어갔고요. 그의 난폭한 행위는 점점 그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그 아내가 독살됐다고 믿었어요. 근데 자기 책임일 수도 있어요. 맨날 방에서 수온을 막 끓여대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는 누군가 아내를 죽였다 이제 그런 식으로 확신하면서 그 책임을 물어가지고 정말 죄 없는 수많은 귀족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있을 때도 뭐 여자는 되게 좋아하긴 했는데 밤마다 여자들을 막 끌어들이고 난잡한 행위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귀족들은 불만이 많긴 하지만 그가 두려워가지고 함부로 전면에 나설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성직자들이죠. 주교하고 사제들이 연이어 나서서 이반을 비판합니다. 사실 당시에 정교회는요, 서방의 기독교보다 훨씬 더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발언권도 굉장히 셌었죠. 그래서 이반 4세가 갑자기 모스크바를 떠나가지고 은둔을 해버렸습니다. 간섭이 너무 심해서 못 해먹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선 건국 초에 있었던 함흥차사 사건을 좀 떠올리게 하는데요. 당시에 함흥은 이성계의 고향, 자신의 터전 같은 곳이죠. 거기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은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아들인 이방원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엄청난 위협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랑 내전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방원은 돌아와 주세요 라고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끝없이 빌고 막 그랬는데 당시 보야르도 입장이 비슷해요. 정말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반 4세가 여전히 군권은 장악하고 있었고요. 백성들의 열렬한 지지까지 얻고 있었기 때문에 귀족들이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랬다가는 어떤 꼴을 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야르들은 백기투항을 하고요. 돌아와 달라! 이런 식으로 간청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반이 복귀 조건이 있어.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네, 뭡니까? 그랬더니 간단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겁니다. 그래서 보야르들도 고민하다가 이거 죽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조건도 받아들인 거죠. 자, 이제 이반이 죽으라 그러면은 그 누구도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짜르에 복귀한 이반이요,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그런 여러 정책들을 하는데 자신의 직할영지를 자기가 임의로 정합니다. 여기 내 땅 이런 식으로 정했고요. 그걸 오프리친이나 이렇게 불렀죠. 그리고 이곳 치안을 담당할 친위 부대를 신설합니다. 오프리친이키. 그리고는 이들한테 막강한 권한을 줬죠. 이들은 재판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이반이 시키면은 그냥 죽일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러한 직할영지가 전체 토지의 절반 이상까지 됐다고 하니까 이반 4세 통치 기간 동안에 영주들 세력이 얼마나 위축되고 왕권이 얼마나 강화됐는지 알 수 있겠죠? 이런 왕권 강화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대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이반 4세는 권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것을 지키겠다는 피해망상도 점점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능한 귀족들 상당수가 억울하게 처형되기도 했고요. 아무리 이반 4세의 총애를 지금은 받고 있다고 해도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전전긍긍 하면서 지내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반 4세한테 좀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지역이 있었어요. 노브고르드 지역입니다. 여기에 불만이 많어? 라고 하면서 이반 4세가 그곳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사형 언도를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오프리치니키가 즉각 출동해가지고 그냥 닥치는 대로 사람을 학살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브고르드는 그야말로 지옥이 돼버렸죠. 이 오프리치니키들이 이반 4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좀 더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여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이 동원돼가지고 그때 정말 죄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죽어나갔죠. 이게 이반 4세 치하에 있었던 가장 끔찍한 사건입니다. 아내 아나스타샤가 죽은 뒤에 이반은 결혼하고 이혼을 반복하면서요, 여러 아내를 갈아치웠고요. 그리고 여러 정부를 동시에 두었어요. 이거는 교회에서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너무 방탕하다, 황제가. 그래서 시정해라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반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떤 금도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걸 넘어가가지고 성직자들도 잡아다가 잔인하게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 토지랑 재산도 몰수하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랬더니 교회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황제에 대한 비판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반의 이런 폭주가 러시아 내에서 정말 막강했었던 그런 교회 권력마저도 제압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반의 끔찍한 만행 중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일은 1581년 11월에 벌어졌어요. 이반의 후계자가요, 그하고 이름이 같은 이반 황태자였거든요. 근데 이반 4세는 그간 황태자를 3번 결혼시켰는데 앞서 2명의 며느리는 자기 마음에 안 든다면서 내쫓아서 수녀원에 보내버렸어요. 3번째 며느리는 이제 아이를 가졌는데 그 당시가 11월이었다고 하는데 임신해서 열이 너무 나서 그런지 며느리가 얇은 옷을 입고 돌아다녔나 봐요. 그래서 이반 4세가 보고서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옷을 바꿔 입어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며느리 답이 조금 삐딱했답니다. 임신 중이라서 좀 예민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약간 짜증 섞인 표정으로 뭘 그런 것까지 간섭하냐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거든요. 이때 이반 4세가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며느리를 갑자기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못 말릴 정도가 된 거죠. 그래서 며느리가 쓰러졌습니다. 그때 잘못이 돼가지고 아기를 유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편인 황태자가 어땠겠어요? 그동안 자기도 많이 참았죠. 그래서 부친을 찾아가서 따진 거죠. 격한 말들이 좀 오고 갔을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감정 조절이 안 돼갖고 서로 막 싸우는 와중에
이 아들인 황태자가 자기 부친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은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 또 이반이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손에 들고 있었던 지팡이가 있거든요. 왕홀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사정없이 휘둘렀습니다. 사람들이 달려와서 뜯어 말려보지만은 이제 이성을 잃은 이반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쓰러져 있는 황태자 머리에서 피가 터져 나온 거죠. 모두가 비명을 지르면서 난리가 난 가운데 이제 이반 4세가 이성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자기 눈으로 확인하게 된 거죠.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나마 이반 4세에게는 후계를 맡길 만한 유일한 아들이 이 이반이었거든요. 아들에게 달려들어가지고 끌어안았습니다. 피가 터져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손으로 틀어 막아 보는 거죠. 하지만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은 온통 공포심에 사로잡힌 겁니다. 아, 내 손으로 아들을 죽였다. 그런 거죠. 황태자는 점점 의식을 잃어가다가 사흘 뒤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아들을 살리겠다고 미쳐서 날뛰던 이반도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혼이 나간 사람처럼 고독 속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는 모든 나란 일을 그만두고 이제 수도원으로 들어갔거든요. 그곳에서 참회 나날을 보내기 위함이죠. 그는 젊어서부터 기도를 하다가 간절함이 솟구치면 머리를 바닥에 찧어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곤 했다고 합니다. 그는 수도원에서도 회한이 싹 밀려오면은 그때마다 머리를 찧었다고 하죠. 그렇게 3년의 세월이 지나고요. 그도 마지막을 맞았어요. 사인은 뇌출혈이었죠. 황태자가 죽은 뒤에 후계자는 지적 장애가 있는 표도르가 물려받았는데요. 하지만 그도 몸이 약해서 일찍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이킹의 후예 류리크 가문입니다. 오랫동안 모스크바 공국부터 해가지고 러시아까지 이렇게 계속 통치했었던 류리크 왕조가 마침내 막을 내리게 돼요. 이반 4세가 자기 손으로 끝장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이번 영상에서는 일리아 레핀의 걸작에 등장하는 이반 4세 이야기를 따라가 보았는데요. 이반 4세는 상상을 초월한 광기 어린 행동들로 유명한데 그중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죠. 자신이 폭행을 했는데 아들을 끌어안고 절규하는 모습, 아주 긴 여운을 남기고 있는데요. 그가 이처럼 광기 어린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봤어요. 이 사건에서 조금 벗어나서 큰 틀에서 이반 4세와 그의 시대를 조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반 4세는 역사의 대전환점에 자리한 황제입니다. 즉 중세가 근대에 의해서 밀려나는 대전환기인 거죠. 그는 영주들이 주인공이던 시대와 싸워가지고 국가와 국왕이 중심이 되는 근대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의 뒤를 이어서 서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도 영주들하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이제 중앙집권을 이루려는 군주들이 차례차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반 4세가 치렀던 것만큼이나 큰 갈등은 불가피한 거죠. 마치 홍역을 앓듯이 모든 나라에서 이러한 고통을 치르고 나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근대가 활짝 열리는 겁니다. 그 시작점에 한 소년이 있죠. 귀가 들리지 않는 동생을 끌어안고 보야르들이 내리치는 채찍을 얻어맞고 있는 8살 소년입니다. 오랫동안 영주들에게 끔찍하게 농락을 당했던 이 소년은 자기 마음속에 광기를 활짝 열죠. 그리고는 그 힘으로 마침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게 됩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